중국 상해에서 그리 멀지 않은 절강성 한가운데를 흐르는 전당강. 육화탑이 보입니다. 바닷물이 역류해 전당강이 넘쳐버리는 일이 있어 그 기운을 누르고자 970년 북송 때 육화탑을 세웠습니다. (15세기) 중국 기행문 표회록을 써서 남긴 조선 선비 최부도 오르내렸던 13층 육화탑. 전당강의 위용이 잘 보입니다. 전당강은 중국의 대운하와 연결돼 있는 5대 강 중의 하나입니다. 운반선들이 대운하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관문을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경항 대운하와 전당강이 만나는 접경 지점입니다. 항주에서 북경까지 경항 대운하에는 20개의 주요 관문들이 있습니다. 이곳 삼보 관문은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관문입니다. 관문을 통과할 때면 고정시켰던 로프를 푸는 등 작업이 바빠집니다. 관문 안쪽의 수위가 운하나 강물의 수위와 같아지면 수문이 열리고 배들은 서서히 빠져나갑니다. 관문에 들어온 지 약 2시간 만에야 벗어나게 된 운반선들은 마치 방개들처럼 어디론가 향합니다. 수위를 조절하는 이러한 관문은 대략 13세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전엔 사람이나 소가 도르래를 이용해 수문을 올리거나 닫았습니다. 경항 대운하는 북으로는 북경, 남으로는 항주까지이며 천진시, 하북성, 산동성, 강소성, 절강성 등 1개 시와 4개의 성을 통하며 전당강, 장강, 회하, 황하, 그리고 해하 등 5대 강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전체 길이가 1794km나 됩니다. 경항 대운하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파나마 운하의 21배이며 지중해와 홍해를 잇는 스에즈 운하의 10배나 되는 길이입니다. 더욱이 두 운하보다 2000년이나 앞섰습니다. 대운하가 항주에 들어오고 나서 세운 최초의 다리입니다. 명나라 말기에 세워졌으며 청나라 초기에 다시 개축하였습니다. 대운하의 폭은 대체로 100m 전후이며 깊이는 6m가량입니다. 스무 척을 한 줄에 끌고 가는 운반선도 자주 눈에 보입니다. (13세기) 때 중국에 들어와 동방견문록을 쓴 마르코폴로는 항주에 매료되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라고 격찬했습니다. 이곳 항주에는 서호가 있기 때문입니다. 북송시대 시인 소동파는 이곳 지방장관으로 부임했을 때 약 20만 명을 동원해 서호 주위에 제방을 쌓아 더욱 견고하게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소동파는 서호의 아름다움을 중국의 대표적인 미인 서시에 비유하여 시를 쓰기도 했습니다.
날씨가 해맑을 땐 연하게 화장을 한 서시인 듯하며 흐리고 비 올 때는 짙게 화장을 한 서시인 듯하네. 서호의 풍경은 참으로 아름답구나. 소동파가 이곳 항주에 머물고 있던 11세기에 서호변 한적한 산사에는 멀리 고려에서 온 왕자 출신의 스님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를 복원해 해인 고려사라 이름 붙였습니다. 최근 이곳 항주시 정부에서 정성을 다해 복원해 놓았습니다. 의천대사의 동상도 모시고 있습니다. 의천대사는 고려에 귀국하자마자 해인 선원의 중창을 위해 황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때부터 중국인들은 고려사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义天大师他到杭州来，那么从汴京到杭州，他走的是大运河。那么后来中途他要回去之前，那么又要去汴京呢，向宋哲宗要辞行，那么也是乘船从大运河上去。 해인 고려사에는 대운하를 따라 구법의 길을 갔던 옛 선인들의 부조상도 걸려 있습니다. 원칙, 해초, 의상 등 여러 역사 자료를 참고해 만든 실물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중 불교 문화 교류에 크게 이바지하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하늘에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항주와 소주가 있다고 전해 내려올 정도로 아름다운 항주에는 우리 역사의 아픈 부분도 있습니다. 서호 주변 장생로 호변촌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주청사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항주시는 한국의 독립운동과 항주와의 인연을 중요시하여 거액을 들여 예터의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이곳 항주를 임시정부 청사로 삼았던 것은 1932년 4월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의 지시에 따라 상해 홍구공원에서 의거를 일으킨 것이 계기가 되어 항주로 피신해왔기 때문입니다. 당시 저보성 등 중국인 후견자들이 김구 선생이 일본 헌병으로부터 추격을 받자 여자 뱃사공 한 사람을 동반 피신시켜 위험한 시기를 넘기게 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김구 선생이 쓴 백범일지에서도 어제는 남문박 호숫가에서 오늘은 운하에서 잤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때 옆에서 돌보아준 여인이 있습니다. 주애보라는 운하 뱃사공입니다. 운하를 이리저리 피신하며 타고 다녔던 작은 배는 이와 같은 오봉선이었습니다. 1935년부터 1937년까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운하를 타고 옮겨 다녔던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경항대운하는 상에 가까운 가흥으로 뻗어갑니다. 가흥은 예로부터 곳곳에 수양명진, 즉 운하 마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범일지에서 김구 선생은 가흥에는 산이 없고 호수와 운하가 낙지발같이 사통팔달하여 7, 8살 되는 아이들조차 노를 잘 저었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는 일시 가흥에 몸을 붙이게 됐다. 성은 조모님을 따라 장이라 하고 이름은 진구 또는 진이라고 행세하였다고 합니다. 가흥시가 정성껏 복원한 피난처 2층에는 작은 거실이 있고 김구 선생은 창밖을 통해 운하를 바라보며 만국의 한을 달랬을 겁니다. 백범일지에는 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낮에는 주애보의 작은 배를 타고 가까운 운하로 다니며 여기저기 농촌을 구경하는 것이 유일한 일과였다.
그리고 서문 밖 삼탑에도 자주 산책 나왔었다고 합니다. 삼탑은 당나라 때 지나는 배들이 자주 침몰되어 그 자리에 세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곳 운하의 지형이 돌출되어 물이 굽이쳐 돌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바람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표식으로 세운 탑이라고 하겠습니다. 가흥 삼탑 앞에는 배들이 머물 수 있는 넓지 않은 장소가 있어 물건을 운반도 하고 쉬어가기도 합니다. 7월 초 장마철의 막바지입니다. 비를 맞으며 수박을 옮겨 심는 농촌 사람들은 생기가 넘칩니다. 这船是从哪儿到哪儿的船？油槽港到油油槽港，槽港到油槽港了，经常这么来往是吗？不是经常的，就是这个卖西瓜的。 군대로 어디까지 제일 멀리 가봤습니까? 就是卖西瓜的时候开，不卖西瓜的时候我们在家不开的。 취재자 운하 나그네도 비를 피할 겸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습니다. 운반선들은 비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삼탑 앞을 지나고 있습니다. 경항 대운하의 곳곳에는 이런 탑들이 세워져 있는데 안전을 기원하기도 하고 등대와도 같은 역할도 합니다. 운하의 고장으로 유명한 수양명진으로는 5군데 대표적인 곳이 있습니다. 오진, 주장, 주자각, 서당, 각지 등입니다. 모두 항주, 소주, 가흥 근방에 모여 있습니다. 수양명진에 사는 사람들은 운하물로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합니다만 음료수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고 거의 머물러 있어 그리 깨끗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수양명진은 예로부터 유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이기도 합니다. 여자 뱃사공의 민요가락이 수양명진의 정취를 더해줍니다.这是现在好的，现在生活好。原来我们种地的辰光是苦的。 노저으며 손님을 맞는 이곳 수양명진 여인들은 모두들 건강하고 하루하루 생활에 만족하는 듯했습니다. 염색천 전통공예는 이곳 운하마을 오진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대나무 안벽에 붙은 꺼풀로 염색한 독특한 무늬, 수양명진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마을 광장 무대에서는 동양화 고극이라고 부르는 이 지방 특유의 연극이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쌍낙발이란 1인극입니다. 그리고 오진마을에는 강남 지방에서 유일하게 피연극이라 부르는 그림자 연극이 남아 있습니다. 운하마을이기에 전통 문화를 오래오래 간직할 수 있는가 봅니다.
수양명진 서당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전통 가옥을 방문했습니다. 청나라 때 개축했다고 합니다. 我们西塘呢是个千年古镇，你说1000年其实不到一点，大概在700-800年时间。它是从唐朝开始呢，就是逐渐有一点集市。那么到了宋朝到元朝的时候呢，已经基本上形成一个具有一定规模的一个小镇了。到明朝开始很兴旺了，已经很繁荣。 죄인 어른은 양금을 연주하며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양금은 원래 아라비아에서 사용되던 악기였는데 1580년 서양 선교사 마테오 리치에 의해 중국에 처음 소개됐습니다. 오랜 역사가 숨쉬고 있는 운하마을. 그야말로 물고장으로서의 정취가 물씬납니다. 운하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물처럼 유하고 맑은 듯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민요를 즐겁게 부릅니다. 바람이 몹시 부는 걸 보면 오늘 밤에도 비가 올 모양입니다. 수양명진 주장마을에 있는 전복사입니다. 운하를 지나는 객들이 잠시 머물던 곳이기도 합니다. 전복사는 송나라 때 지어졌습니다만 원래는 저택이었습니다. 운하를 가는 우리의 선인들도 이 전복사에서 잠시 몸을 추슬렀다가 머나먼 구법의 길을 떠났을 겁니다. 경항 대운하를 달리는 운반선들의 뒤를 따라 소주로 들어갔습니다. 소주 입구에는 중국에서 가장 긴 석교, 보대교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당나라 때 세워진 다리입니다. 15세기 대운하를 여행했던 조선의 선비 최부는 표해록에서 보대교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대교에 이르니 다리에는 홍문 55개가 있어 배와 수레가 왕래한다. 담대호 건너 아름다운 호수와 산의 경치를 배경으로 보대교는 마치 허리띠를 두른 듯하다. 소주는 오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성문이 유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성이 운하 옆에서 구불구불하게 돌게 되어 반문이라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쇠도르래로 수문을 열고 닫는 형식입니다만 이러한 방식은 이미 원나라 때부터 있어 왔습니다. 운하를 따라 소주 북쪽으로 올라가면 한산사 탑이 눈에 들어옵니다. (502년에) 건립된 고찰로 5차례나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됐다가 청나라 말기에 오늘의 모습으로 재건됐습니다.
당나라 승려 한산이 이 절에 머문 후부터 한산사라고 개명됐다고 합니다. 한산사 종루에는 14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유명한 종이 있었습니다. 이 종은 그 후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한산사 안에는 풍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당나라 시인 장계가 풍교 야박이란 시를 남긴 일로 더욱 유명합니다. 강에는 단풍이 들고 고깃배에는 불이 켜져 잠을 들 수 없구나. 소주 성박 한산사에서 들려오는 한밤중의 종소리. 나그네가 탄 배에까지 들려오는구나. 한산사의 탑과 다리 그리고 운하와 배들은 한 폭의 그림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송나라 때의 시인 소동파가 소주에 와서 호구를 들르지 않고 떠나면 그 어찌 안타깝지 않겠는가라고 읊었다는 호구산 정상에는 우남사탑이 있습니다. 일명 중국판 피사탑이라 불리웁니다. 이 탑은 당나라 때 세운 것으로 그 후 지형이 변화되어 15도가량 기울어졌습니다. 원래는 춘추 전국 시대 운하를 처음 건설한 오나라 왕 부차가 아버지 함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조성된 묘역이었습니다. 7층 팔각형의 탑신 중간중간에는 하트 모양의 연꽃 문양이 특이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소주는 정원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졸정원과 유원이 대표적입니다. 이곳 유원은 청나라 때 만들어진 개인 정원입니다. 소주는 예로부터 미인들이 많이 배출되는 고장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아담한 정원에서는 소주만이 가지고 있는 민속음악 평탄을 연주합니다. 평탄이란 당송시대의 이야기와 노래를 소주의 방언으로 만든 민속음악입니다. 소주에서 무석으로 가는 운하 곁에는 중국에서 4번째로 큰 담수호인 태호가 있습니다. 배들이 태호를 가로질러 어디론가 향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2세기 한나라 고조 유방 때 주석을 모두 채굴하는 바람에 그 후로부터 무석이라고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경항 대운하의 화물 수송은 이곳 소주와 무석을 중심으로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년 전 집계로는 소주 북쪽 구간이 1억 2,500만 톤, 남쪽 구간이 1억 6,500만 톤이었습니다. 운하가 지나는 곳에는 낭만과 사랑의 얘기도 있습니다. 춘추시대 월나라의 높은 관직에 있던 범녀가 중국 절세의 미녀로 꼽히는 서시에 매료되어 월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오나라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서시는 오왕 부차에게 범녀가 보낸 경국지색의 미인이었습니다. 무석이 무엇보다도 자랑하는 것이 있다고 하기에 비를 무릅쓰고 해산 미인청이란 곳을 방문했습니다. 경극의 배우들을 흙으로 빚어 인형으로 만드는 전통 공예입니다. 미인 제작 공예는 명나라 때 시작해 청나라 때 크게 번창했습니다. 500년의 역사를 가진 셈입니다. 해산 미인 인형이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것은 바로 운하 때문입니다.
복을 가져다주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부적과도 같은 것이라고 해서 가슴에 안고들 다녔다고 합니다. 만드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형 틀을 만들어 찍어내서 채색하는 방법과 모형 틀을 만들지 않고 직접 빚어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专门的学校里学的吗？不是的，这个学校里面学不到，就是进了这个单位开始学。那就到这边学的。学校里面只能学一部分基础的，就是那种素描啊、水粉啊那种。 운하가 만들어진 지 2000년이나 되는 역사 속에서 운하 주변으로 사람이 모여들고 도시가 생겨나고 산업이 발달하고 문화가 싹트기 마련인가 봅니다. 소주와 무석을 뒤로 하고 상주, 단양, 진강 쪽으로 향했습니다. 상주는 소동파가 항주에서 배를 타고 경항 대운하를 따라 도착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주에 사는 노인들은 소동파 기념회관에 자주들 모여 소동파의 시를 즐겨 연습하고 있습니다. 시인 소동파는 운하를 사랑하고 가꾸며 시로 노래한 사람입니다. 상주를 벗어나 단양으로 북상했습니다. 단양에 잠시 들렀습니다. 고구려 절세미인 아희의 전설을 토대로 술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해서 발길을 멈췄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아희인 듯한 여인상이 취재자를 맞이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오는 술 중에서 단양 봉황주와 노항주가 대표 상품입니다. 이곳 단양에는 고려산이라 이름하는 산도 있습니다. 단양주와도 관련이 있다고 해서 이 지방 향토사가와 함께 고려산을 찾았습니다. 就是瘸酒的故事。他说，丹徒有高丽山，传云昔有高丽国女来此，东海神乘船置酒，礼姘子，女不肯，海神不传服酒，酒流落。 瘸胡故瘸酒美也. 고구려가 보내준 절세미인 아희와 쇠양제와의 사랑 이야기에서 비롯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장강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진강이라는 도시입니다. 골목길을 한 20분 걸어 들어가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가 있던 장소가 나타납니다. 바로 무건초등학교 안에 있었습니다. 김구 선생은 진강에서 주애보를 고향인 가흥으로 돌려보내고 남경으로 떠날 때 여비를 넉넉하게 주지 못한 것을 내내 후회했습니다. 운하뱃사공 주애보는 타계하기까지 끝내 김구 선생을 한국인이 아닌 광동 신사로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운하를 타고 전전하던 김구 선생은 바로 이곳에서도 만국의 한을 달래며 중국인들에게 나라와 민족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또 역설했습니다.
他到这个梦魇学校做报告的时候呢，这个名字大概讲的王国恨，俺是上海人啊，不过上海人。他说我是半个上海人，我在上海的话还可以讲的。我们如果是讲上海话，你们行，大家鼓掌，一致拥护。所以他这个报告全是说的上海话，说的相当好。 진강 남산에 있는 문원공원에는 대표적인 문인들의 시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1300년대 고려시대의 시인이자 학자인 이재현의 시가 이곳에 소중하게 걸려 있습니다. 조선시대 최부와 마찬가지로 경항 대운하를 주파한 문인입니다. 그가 남긴 서정록에는 운하의 운치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배 가득 술 씻고 또 고운 사람 태웠더니 웃음 띄운 맑은 노래 잔 멈추고 다시 달 떠오르기를 기다리며 노를 내맡기니 도체 바람이 살랑인다. 진강은 삼국시대 오나라 손권이 도읍을 정한 적이 있는 역사적인 곳입니다. 진강 어느 방향에서도 보이는 금산사. 4세기 동진 때 창건됐습니다. 탑에 오르면 저 건너편 장강이 멀리 보입니다. 이역만리 신라나 고려나 조선에서 온 운하 나그네들은 이곳 탑에 올라 멀리 장강을 바라보며 아직도 갈 길이 멀었구나 하고 긴 호흡을 내쉬었을 겁니다. 항주에서 진강까지 달려온 운하배들은 이곳으로 오지 않고 훨씬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이곳은 장강 입구 수문입니다. 운하물과 장강의 물을 조절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장강을 건너려 하는 배들은 이곳 수문 쪽에서 기다렸다가 물살을 보고 건너갑니다. 장강 배들은 장강 변두리를 빠른 속도로 달립니다. 아마도 건너가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먼 옛날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티베트권에서 발원해 동중국해로 들어가는 6,300km에 이르는 중국에서 가장 긴 강 장강. 양지강이란 명칭은 강소성과 양주 부근에서만 부르는 지방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선인들은 장강을 넘어 양주로 들어가 다시 운하를 타고 개봉으로 해서 장안으로 갔습니다. 여객선은 30분도 안 되어 양주항에 도착했습니다. 과주는 강소성 강도시에 있습니다. 장강과 대운하를 연결하는 관문이 입구에 있습니다. 과주 관문은 수문과 관문이 하나로 결합돼 있습니다. 1976년에 설치됐습니다. 관문의 구성을 보면 수량을 조절하는 수문과 물을 빼내는 관문, 물을 빨아내는 펌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중한 관문이 열리자 배는 마치 해방이라도 된 듯이 양주의 내운하로 빠져나갑니다. 춘추시대 말기 오왕부차가 성을 이곳 양주에 쌓은 지 2500년이나 되는 도시입니다. 시내 한가운데에 문창각이란 누각이 있는데 이는 사방을 볼 수 있는 팔각형 3층형 건물입니다.
양주를 대표하는 곳은 수서호입니다. 빗속이지만 잠시 배를 타고 둘러보았습니다. 수서호는 양주의 북서쪽에 위치하는데 수당 시대부터 호숫가에 정원들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고전적인 정원들이 조화롭게 꾸며져 있습니다. 야경이 아름답다고 해서 다시 찾았습니다. 양주의 수서호는 항주의 서호에 비해서 고졸한 맛을 느끼게 합니다. 구불구불한 호반의 좁은 길 양쪽에는 정원이 있고 그 정원 속에 또 정원이 있습니다. 풍경 속에 또 다른 풍경이 있는 셈이죠. 그야말로 한 폭의 입체적인 그림을 보는 느낌입니다. 수서호의 야경은 선녀들의 안내를 받으며 천상을 여행하는 기분까지 줍니다. 당나라 때 세워진 양주당성 안에는 신라학자 최치원을 모신 기념관이 있습니다. 최치원은 당나라 시절인 874년 과거에 급제한 뒤 중국 여러 지역을 도는 유랑 생활 끝에 양주에서 5년 정도 관리 생활을 했으며 뛰어난 문장과 능력으로 당대 그 지역 최고 실력자들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의 문집 개원필경에는 양주에서 벌어졌던 수많은 사건이 기록돼 있어 중국에서도 중요한 사료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최치원의 반란군 황소를 토벌하자는 황소경문은 손꼽히는 명문장입니다. 那么它主要的在扬州的影响呢，主要是就是对他这一史记当中，他记录下来一些重要的扬州的社会的政治的变迁的一些历史的文献材料，反映了当时的政治经济的发展的情况。 양주를 둘러싸고 흐르는 고운하입니다. 누가 어떤 이유로 운하를 만들기 시작했을까요? 운하의 원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고운하 옆에는 한구대왕묘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나라 시대왕 부차와 유비입니다. 유비는 삼국지의 유비와는 다릅니다. 동전을 처음 만들고 소금 전매 사업으로 나라 살림을 부유하게 한 사람입니다. 소주를 거점으로 한 오나라 왕 부차가 월나라를 정복하고 나서 북쪽의 제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고안해낸 것이 운하입니다. 운하를 이용해 군인과 군량을 빠르게 이동시켜 제나라를 제압했습니다. 그러나 부차는 월나라로부터 예기치 않은 공격을 받아 살해당하고 맙니다. 王福泰呢，他是吴国的国君，建都在江南的苏州，那么他呢，主要是当时为了北上称霸，就是为了呢，向到北方呢去打晋国、齐国，北上称霸。所以呢，在公元前486年，他在这个地方呢建立了韩城，并且呢，在这儿开了韩沟。 최초의 운하를 기념해 최근 고한구가 복원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움푹 들어간 땅에 불과했습니다. 역사 자료를 바탕으로 토지 측량을 반복한 결과 여기가 최초의 운하라는 것이 인정됐습니다. 기원전 484년 여기 양주에 거점을 두었던 부차왕이
장강과 회하를 연결했습니다. 최초의 운하는 전쟁에 의해서 생긴 부산물이었습니다. 양주 고운하에는 동관고도라는 곳이 있는데 동문 밖에 있는 선착장이라는 뜻입니다. 이 문 아래에는 수양제가 운하를 건설한 후의 모습들이 벽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수양제는 미인들을 거느리고 자신이 건설한 운하를 자주 유람했습니다. 사치스런 연회도 자주 열었습니다. 이 벽화를 보면 양식이나 소금을 가득 실은 배들이 보입니다. 무슨 뜻이었을까요? 隋炀帝开运河的目的呢，这个可以说呢是很多啊，很多啊。一个呢是经济上的目的，因为到隋朝的时候呢，南方的经济获得了很大的发展，啊，它这个首都啊，长安啊，它需要粮食供给，需要南方的粮食运到关中。 수양제가 건설한 세 개의 운하를 보고 있습니다. 통제거, 산양도, 강남하의 건설입니다. 비로소 황하, 회하, 장강이 연결됐습니다. 벽화의 다른 한쪽에는 수의 깃발 아래 병사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수양제가 운하를 판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那么它主要呢向北修永济区，这个目的呢，那么主要就是对付高丽，啊，他曾经3次攻打高丽，那么，都是在这个地方运兵。 수양제가 운하를 건설하게 된 궁극적인 목적은 고구려를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양제는 이 영제거를 이용해 3번이나 고구려를 공격했으나 고구려는 이를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이 영제거는 처음으로 중국 북방에 흐르는 운하가 됐습니다. 결국 수양제는 친위 대장에게 살해당하고 나라는 멸망하게 됩니다. 양주에 있는 수양제의 능입니다. 황제의 능이라 하기에는 규모가 적은 편입니다. 능의 문주에는 벼락으로 손상된 흔적이 수리도 하지 않은 채 방치돼 있습니다. 수리하지 않은 이유를 일부러 설명해 놓았습니다. 수양제의 가혹한 운하 건설로 인해 많은 백성들이 동원됐습니다. 수가 남긴 문서에는 수양제가 일으킨 비극의 실태에 대해 기록돼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현장에 투입됐습니다. 수양제의 평판을 더욱 떨어뜨렸던 것은 호화스러운 유람과 사치스러운 연회에 몰두하는 방탕함이었습니다. 일반 시민은 어떤 인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如果隋炀帝没有过于奢华的巡游活动，那么他开通南北大运河的功劳是可以和大禹治水来相提并论的。所以说，不管他在历史上说有很多说他是暴君啊什么之类的，但是他的功劳还是不可以抹灭的。 이렇게 해서 대운하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대운하는 중국의 대동맥이 되었습니다. 양주에서 회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관문입니다. 보기 드문 복선 관문입니다. 상류 항로는 내운하와 연결돼 있고 하류 항로는 장강과 회하가 교차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以防撞坏您的船舶，请您给予支持和协助。
동진시대 때의 일입니다만 당시 사안이랑 관리가 이곳의 지세가 서쪽은 높고 동쪽은 낮아 농작물 피해가 극심한 것을 보고 농민들을 동원해 뚝을 쌓았습니다. 그런 이후 안심하게 됐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그의 치수 업적을 높이사 주나라 때 소백과 같다고 해서 지명을 소백이라 붙이게 됐습니다. 호수 겸 운하인 소백에서 가마우지를 키우는 아주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가마우지는 부리 끝이 갈고랑이처럼 굽어 있으며 발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어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잡는 데는 선수입니다. 이 가마우지의 목을 실로 매어 잡아온 물고기를 사람이 가마우지의 목에서 꺼내어 잡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가마우지가 휴식하는 계절입니다. 운하에 나와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소백관문에서 상류 쪽으로 가면 고우호가 나타납니다. 중국의 대운하는 홍택호, 고우호, 태호, 미산호 등 자연호수와 무수한 하천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고우호는 중국 강소성에서 세 번째로 큰 호수입니다. 회하가 장강으로 흘러들어가는 물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멈추어져 있는 듯한 서정적인 풍경입니다. 어망을 손질하고 있는 아낙네에게 다가갔습니다. 船计程车他们自己船，他们自己船都是外资的，我们手是高有档次的，他们都是外资的，什么地方有安徽的、山东都有，现在就不一定了。 물이 귀해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이웃지방에서 운하를 타고 이곳 고우호로 고기를 잡으러 가족 단위로 오고 있습니다. 취재자 운하 나그네도 잠시 짐을 내려놓았습니다.